자, 여러분, 우리 아동간호에서 신생아 질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 신생아라든지 한 달, 아니, 1년 이내 아기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영아라고 해요. 1년이 안 된 아기들을. 그 중에서 한 달이 안 된 아기들을 뭐라고 한다? 신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이 많이 이제 영아들 있죠? 영아들이 사망한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어떤 거냐면요. 아기들이 죽는다면은 이때 1년이 안 된 아기들, 1년이 안 된 아기, 특히 신생아 시기에 많이 죽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다?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도 많이 죽어요. 영아들이 죽는다면. 영아 사망의 주 원인은 선천적인 기형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나중에 유아, 3살까지 애기들을 유아라고 하죠. 유아들이 죽는다면 그 원인은 걸어 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하니까 사고가 됩니다. 유아 사망의 원인은 사고, 영아 사망의 원인은 선천적 기형. 여기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럼 우선은 선천적 기형은 아니지만 분만 하다가 아기들이 다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분만 시의 외상이에요. 자, 이거는 기형이 아니에요. 외상이에요. 다쳤어. 다치는 경우는 산류라는 거는 그냥 홍난 거야. 홍난 거. 그 다음에 두혈종이라는 거는 제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 안에서 피가 고이는 거, 두혈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개내 출혈하는 게 있어요. 자, 두개내 출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외상에서 다룰 건데, 이거는 주로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애기 난산이거나 또는 집게 같은 걸로 애기를 뽑아낼 때 엄마가 힘을 못 줘서 뽑아낼 때 두개내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때 아이가 엄마가 난산이거나 또는 그 폴색 같은 겸자라고 하죠. 감자 또는 그런 집게로 뽑아낼 때 혹시나 이 아이가 두개내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출혈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뭐를 했다? 출생 직후에 뭘 주사한다? 비타민 K를 주사한다는 거. 그죠?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외상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쇄골골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단 쇄골골절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는 무엇이 없을 거다? 모로 반사가 안 나타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생아 질환에서 감염의 문제를 다뤘었어요. 자, 감염이 되기 쉬운 부위가 어디였다? 제대, 절단부, 그죠? 그 다음에 눈, 그리고 피부 세 군데인데 특히 제대를 멸균적으로 자르지 않았을 때, 주로 어디서? 가정에서 분만했을 때, 멸균적으로 자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파상풍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그거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애기들이 임균이 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눈에 염증, 눈병이 생기는 거죠. 임균성 암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질산은 또는 요즘에는 에리스로마이신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떨어뜨린다고 했었어요. 임균성 암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구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아구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봐봐요. 입에 혀에 봐봐요. 혀에 허옇게 이렇게 막 끼죠. 지저분하게 우유 찌꺼기 같이. 이게 아구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곰팡이균 때문입니다. 곰팡이균. 그래서 아구창을 칸디다증이라고 돼요. 칸디다 하면 곰팡이야. 무좀 하면 약 중에서 칸디 뭐 이런 말 들어가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아구창은 곰팡이 때문인데 이거는 왜 아기가 생기냐면요. 엄마가 이번에는 어떤 거가 그거 문제냐면요. 엄마에게 질염이 있어. 엄마가 질염이 있어. 그럼 엄마에게서 생긴 질염이 어떤 질염이냐면요.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게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게 있어요. 질염이에요. 그래서 모닐리아 질염. 이게 인부에게서
가장 많은 질염이 뭐냐 이래 말하면 모닐리아 질염이거든요. 그럼 이 모닐리아 질염이 이제 엄마가 곰팡이균이 막 질 주변에 막 이렇게 질염이 생긴 거야. 모닐리아 질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분만 시에 산도를 통해서, 산도가 어디예요? 질을 통해서 아이가 태아가 나올 때 이번에는 이 모닐리아 질염 곰팡이균이 어디를 좋아한다? 애기 어디를 좋아한다? 눈을 좋아해요. 눈을 아니라 입을 좋아해요. 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임균성 안염 같은 경우는 임질균이 눈을 좋아했다면 아구창을 일으키는 모닐리아 질염 이거는 애기 입에 들어가. 애기 입에. 그럼 애기 입에 들어가서 증상에서 보시면 입과 혀에 우유 같은 백태가 낀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옇게 이렇게 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끼는데 이거를 제거하려고 삭삭삭삭 긁어내면은 막 출혈이 생기고 감염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기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파서 우유도 잘 빨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아구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구창.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구창은 모닐리아 질염 때문에 애기 입에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구창입니다. 원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곰팡이균이에요. 그 균 이름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균인데 막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곰팡이균이다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균성 안염은 치료제가 뭐였어요? 질산은이었어. 질산은 맞죠? 그런데 아구창 치료제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입에다가 젠티안 바이올렛이라는 보라 색깔 있죠. 바이올렛이 보라 색깔이잖아요. 보라 색깔 약을 발라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젠티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병원에서는 젠티안 또는 겐티안 G 그 다음에 바이올렛의 V 그래서 GV 용액이라고 부르죠. 보라 색깔 나는 약입니다. 그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구창 하면은 젠센 바이올렛, 임균성 안염 하면은 질산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곰팡이균인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젖병을 썼어요. 그럼 젖병에도 곰팡이균이 묻었거든. 근데 그거를 다른 신생아가 또 그 젖병을 쓰면 다른 신생아한테까지 옮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써야 돼요. 개별 기구를 써야 되고 젖병도 따로 해서 써야 됩니다. 같이 소독도 하면 안 돼. 따로, 무조건 따로 해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아이들 입에 질질 빨고 물어 뜯고 하잖아요. 그 장난감 그냥 놔두면은 다른 애도 했을 때 또 걸릴 수 있어요. 장난감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백태를 제거하면 피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백태를 억지로 제거하지 말 것. 그리고 이때 물로 가글 같은 거 해야지 양치질 같은 거 하다가 상처가 생기면 피가 더 나고 아파서 힘들어요. 안 돼. 그리고 애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 더 아파.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피해 주는 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막 달달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감염성 질환 안에는 파상풍이라든지 또 애기 눈에 들어가는 임균성 안염, 또 애기 입에 엄마의 질염 곰팡이균이 들어가는 아구창 이런 것 등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 감염성 질환이다. 그냥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냐면요. 신생아들한테 생기기 쉬운 것 중에서 태아 저가구증이라는 거 있었다 그랬죠. 자, 태아 저가구증은 이거는 아기들 신생아 시기에 많은데 이거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다? 심한 황달이 나타날 거랬어요. 이 황달의 이름을 황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핵황달은 생후 2, 3일 때 나타나는 게 아니죠. 2, 3일 때 나타나서 일주일 안에 생기는 거는 생리적 황달인 거고, 이 황달은 어떤 황달이다? 이거는 병적인 황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병적인 황달로 인해서 아기는 엄청나게 뭔가 생명에 문제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호흡 곤란도 생기고
혼수, 경련에까지 빠지게 하는 태아 저가구증은 왜 생기는 거냐면요.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궁합이 안 맞아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다? RH 마이너스예요. 아이가 RH 플러스였을 때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 피가 아기 피를 어떻게 한다? 몸에 들어가서 아기 피를 막 깨부시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몸 안에서는 피가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싸워서 전쟁이 났다 생각하세요. 그럼 피들이 깨어져서 다 나자빠지고 죽었으니까 적혈구 죽은 시체를 뭐라 그랬습니까? 빌리루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 몸 안에서 수치가 아기 몸 안에서 많아져서 핵황달, 심한 황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제일 먼저 치료하는 방법이 빛을 쬐어줘 가지고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런 치료를 뭐라고 했다? 광선요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얘기처럼 광선요법을 할 건데 형광요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쬐어주면 체내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빌리루빈 같은 게 몸 바깥으로 배설을 촉진해주는 치료예요. 그럼 이 광선요법을 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의사항이 먼저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겨야 되죠. 옷을 벗겨야 돼. 근데 옷은 벗기는데 어디는 가려줬다? 여기 애기도 보면 생식기는 여기 생식기는 가려줬잖아요. 여기 생식기 가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눈에는 어떡한다? 안대를 해줘. 이때 안대는 빛이 비치면 안 돼.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검은색 안대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생식기는 가려주고 또 눈에는 검은 안대를 착용한다는 거. 다른 데는 다 벗겨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눕혔을 때 똑같은 자세로만 누워 있으면 여기만 빌리루빈이 빠질 거 아니야. 요면 쇠표에서 피부에서 그죠? 그러면 등에도 빠져야 되고 여기 어깨 쪽도 빠져야 되고 하니까 체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체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줘야 골고루 빌리루빈 배설이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빛을 계속 쬐어주니까 아기는 안에서 땀이 날까 안 날까? 땀이 나요. 땀이 나요. 그럼 땀이 나면 또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온도 신경 써야 돼요. 옷도 벗기고 있고 또 땀도 나고 이러다 보면 탈수로 인해서 열이 날 수도 있으니까 보온도 해줘야 돼. 그리고 이때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를 줘야 돼? 수분도 공급해야 되겠죠. 수분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수유할 때 뭐를 해준다? 이때 수유할 때 광선요법을 하면서 수유를 하지 않고 수유 시에는 어떻게 한다?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수유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광선요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돼요.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황달 치료가 제대로 안 돼. 몸 안에 빌리루빈 배설이 너무 높아. 빌리루빈이 많이 쌓였어. 그러면 두 번째 치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다른 그 광선요법보다 좀 더 복잡한 거. 그 치료가 무슨 치료다? 교환수혈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교환수혈은 피를 바꿔주는 거랬죠. 시체 빌리루빈 빼주겠다 했어. 그럼 이때 빼려면 우리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투석을 하듯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빼고 들어가게 해줘야 되니까 이때 혈관을 어떤 혈관을 이용하겠다? 제대정맥이라는 혈관을 이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제대정맥은 여러분 나중에 모성간호 할 때도 자세히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 애기들 요 탯줄을 잘랐잖아요. 여기 탯줄 안에 보면은 요 탯줄을 딱 자르고요. 안에를 들여다보면은요. 혈관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랬어요. 3개가 있는데 동그란 눈이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요 2개가 이름이 뭐냐면 제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제대동맥.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제대정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2개가
제대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피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제대 동맥에는 어떤 피가 있다? 제대 동맥에는 정맥 피가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정맥 피가 있다. 제대 동맥 안에는. 그 다음에 제대 정맥 안에는 어떤 피가 있다? 여기는 동맥 피가 들어있어요. 동맥 피가 들어있어요. 제대 정맥 안에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때 혈관을 이용할 때 어떤 혈관을 이용할 거다? 동맥피가 들어있는 아기 탯줄 안에 있는 혈관을 이용할 거예요. 그 혈관 이름이 제대정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교환 수혈할 때 사용하는 혈관은 제대정맥이라는 거, 제대정맥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황달을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겠죠. 황달 수치. 그래서 매일 뭐를 한다? 빌리루빈 검사를 매일 한다는 거. 그거 신경 쓰시고요. 이런 거를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인간호에서 태아 저가구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뻔하잖아요. 엄마가 어떤 상황일 때 생길 수 있어? RH-일 때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엄마가 RH-고 태아 저가구증이 생길 것 같으면 이때 예방주사약이 있지 않았나? 예방약이 있었죠. 예방주사가 어떤 거냐면 로감이라는 예방주사약이 있었어. 로감. 자, 이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때 태아 저가구증이 어떤 애기한테 생긴댔어요. 첫째, 둘째 애기들한테 생긴댔어. 첫째 아기한테는 문제 안 줘. 첫째 때는 어떤 것만 하냐면 다음에 너 같은 녀석이 들어오면 둘째 때는 공격하겠다 하고 뭘 만든다 그랬어요? 항체를 만든다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데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요. 출산하자마자요. 로감이라는 주사를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주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 몸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첫째가 만들어졌을 때 뭘 생각한댔어? 다음에 너 같은 게 들어오면 공격하겠다. 항체 만든다 했는데 로감이란 주사를 딱 첫째 출산하고 주면 엄마 몸이 또 까먹어. 잊어버려. 내가 너 같은 게 들어오면 공격하겠다 하는 거를 잊어버려. 그래서 항체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러면 둘째 생겼을 때도 첫째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 혹시나 또 둘째를 출산하고자 하면 첫째를 출산하고 또 뭐 하겠다? 엄마가 로감이란 주사를 맞는 거야. 그럼 또 첫째 때 공격하겠다 하는 항체를 만들겠다고 둘째 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이 주사를 맞아서 태아 저가구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방약입니다. 예방약.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선천성 태아 저가구증 말고 하나가 또 죄송해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어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그냥 한마디로 선천성 대사장애다 생각하면 돼요. 대사장애다. 여러분 대사장애가 뭐예요? 대사장애는 내 몸에서 뭔가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뭔가 내 몸에서 뭔가 전체적인 대사작용의 문제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그런 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광범위하게 선천성 대사장애다 이래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먹어봤을 때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 먹여봐야 알 수가 있어요. 안 먹여봤을 때는 몰라. 먹여보면 아이가 안 받아주는 걸 아니까 이 아이 혹시 선천성 대사장애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에서 보시면 수유를 하고 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를 진행한 지 얼마? 바로도 알 수 없어요. 바로는 여러분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유를 진행한 지 2, 3일 정도가 되면 아이 몸에서 우유가 안 받아져 가지고 내 몸에서 뭔가가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그걸 먹으면 토해요. 구토해요.
구토하고, 그리고 자꾸 분유나 우유를 먹으려고 할까 안 먹으려고 할까. 애기도 사람인지라 안 받아주니까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분유나 모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 토하고, 그리고 계속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발육도 잘 안 되겠죠. 구토하고 처지고 스스스스 처지고, 그리고 발육도 잘 안 되겠죠. 그럼 발육이 안 되면 여러분 신경계 발달도 잘 안 돼. 그래서 반사 반응 같은 것도 떨어질 거예요. 반사 반응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발육이 안 되면 지능 발달도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지능 발달도 어떻게 된다? 지능 발달도 좀 지연되겠습니다. 지능 발달도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이가 자꾸 뇌 발달의 문제로 인해서 경련, 그리고 혼수에까지 빠지겠습니다. 자, 다시 아기를 먹여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를 진행한 지 2, 3일 정도가 되었을 때 아기가 자꾸 먹으면 바로 토해. 막 토해. 그러면서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안 빨라 그래. 그러면서 자꾸 기운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처져. 그리고 발육도 잘 안 크겠지. 그럼 발육이 안 되니까 뇌 발달도 안 돼서 반사작용이라든지 지능도 좀 떨어져.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경련, 혼수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선천성 대사장애 증상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가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나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방할 순 없어요. 타고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기 발견해야 되겠죠. 2차 예방이야.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나으니까 디귿에 보시면 조기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진단을 하려면 신생아 시기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검사가.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아기들한테요, 가장 많은 선천성 대사장애가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들 중에서 우리나라 아기들한테 많은 대표적인 6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신생아에게 무료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를 지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검사상에 이때 대사장애로 나왔어. 그러면 치료는 아니에요. 치료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고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질병, 가장 대표적인 선천성 대사장애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줄은 꺼 주시겠습니까?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케톤요증. 요거는 주로 몸에서요, 쥐 오줌 냄새 같은 거나, 몸에서, 애기 몸에서 쥐 오줌 냄새 이런 거 나고요. 그 다음에 단풍당뇨증 있죠. 이거는 몸에서 체액 같은 데서요, 저기 달고나 냄새처럼 단풍의 단내 있죠. 그런 냄새가 나요. 어쨌든 이 대사장애는요, 몸에서 좀 냄새가 좀 나요. 냄새가. 단풍당뇨증. 그 다음에 호모시스틴요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유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갈락토스 혈증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애들은 평생 동안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락토스 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거 선천적인 경우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천적인 건 크레틴증이라고 했죠. 그럼요, 크레틴증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부신기능 항진증. 그리고 다음 줄의 끝에 보시면 고페닐알라닌 혈증, 이런 것 등이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요. 이름에서 여러분 페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물었어요. 페닐이라는 말이 들어가. 페닐케톤요증. 그리고 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고페닐알라닌 혈증 있죠. 페닐이라는 말 들어가면 대사장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나와. 페닐케톤요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 요증 이런 거 나와. 되셨습니까? 그래서 페닐이라는 거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증이라는 말 들어가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거를 아셔야 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면 선천성 대사장애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름을 조금 전에 크레틴증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기 아까 증상 나타났던 이런 증상에서도 보이는 이런 증상도 나타날 거고,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내 몸에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된다? 장운동도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잘 안 돼. 그래서 변비가 잘 생긴다 그랬어요. 장운동이 떨어지면 변비가 생기니까,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일러가 제대로 막 돌아가야 피부도 윤기가 있을 건데, 피부도 어떻다?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이런 아이가 선천성 대사장애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에요. 되셨습니까? 선천성 대사장애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얘가 가장 대표적이야. 그리고 페닐이라는 말 들어간 거, 그게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가 6가지 질환은 검사비를 무료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검사는 어떤 식으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는 게 밑에 있습니다. 그럼 검사할 때는, 이때는 무슨 검사로 하냐면요, 분비물을 채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피 검사를 할 거예요. 체열을 할 겁니다. 체열을, 피를 뺄 거거든요. 어디서 뺀다?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정상아이라면은요, 언제 할 거냐면요, 먹여봐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먹여봐야 증상 나타나니까 그때쯤 대사할 거야. 그러니까 출생 직후 한다 하면 틀렸어. 그래서 얘는 정상아는 한 증상이 2, 3일 정도 때 나타난댔으니까 정상아는 2일에서 7일경에 체열하겠습니다. 먹여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체열을 해가지고요, 그냥 우리 당뇨 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여과지에다가 어떻게 그 피를 묻히는 거야. 묻혀서 그거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검사실에 보내는 거예요. 다 쓸 필요 없고 2일에서 7일경에 피를 뺀다. 그거 생각하고요. 그럼 2일에서 7일경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날짜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시기가 있겠습니까? 네, 있어요. 다음 동그라미에 보시면 2일에서 7일경에 하면 되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생후 48에서 72시간, 생후 48에서 72시간 때 하면 좋겠어요. 그럼 48에서 72시간은 생후 2일에서 3일이지. 아까 증상도 2, 3일 돼 나타난댔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나타날 때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참고로 48에서 72시간 하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또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결핵에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결핵에서 그럼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맞나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하고 몇 시간 뒤에 결과를 확인했다? 48에서 72시간 후에 경결, 땡글땡글한 거 사이즈를 재봤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떠올리세요. 그래서 48에서 72시간 하면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결과 보는 시간, 그리고 이거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하는 시기 하는 거 48에서 72시간. 자, 그리고 48에서 72시간이라도요 조건은 붙는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먹여봐야 돼요. 안 먹여보고는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유를 하고 나서 24시간은 지나야 돼. 수유하고 24시간은 지나야 이 아이가 몸에서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8에서 72시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유를 한 지 24시간은 지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나 길게는 며칠까지는 가능해요. 최대 2일에서 7일경이라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미수가 있죠. 미수가 또는 중환자 애들 있죠. 중환아 이런 애들은요, 처음부터 바로 수유를 못 하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수유를 못해. 처음에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숙아나 중환아 애들은요, 금식하니까 바로 검사가 2일에 2, 3일 때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는 금식 중이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미숙아나 중환자 애들은 얘네들도 먹여봐야 알 수 있으니까 2, 3일 때는 너무 좀 빠르고, 언제쯤 한다? 가장 최대 늦은 시간이 언제였어요? 2일에서 7일을 했으니까 7일경에 검사하겠습니다. 일주일경에 검사해요. 그리고 검사하고 결과가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리까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을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재검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했어요. 그러면 수혈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 피가 어쨌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 피가 들어온 상태면은 이 아이 태아 저하고증 검사를 체열했을 때 검사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잖아. 자기 피가 아니니까,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혈을 할 때는요, 수혈 전에 체열하는 게 좋아요. 오롯이 자기 피일 때 수혈 전에 체열하고, 그리고 또 수혈하고 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수혈 후에 체열한 경우는 추후에 재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부분이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 방법입니다. 자, 다시 우리 선천성 대사장애는 내 몸에서 대사작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소화가 안 되고 몸에서 뭔가 음식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선천성 대사장애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나타나는 증상이 언제쯤 나타난다? 수유를 한 지 2, 3일 정도쯤에 나타나고, 막 먹으면 토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축축축축 계속 깔아지고 처지고, 그리고 발육도 안 되고, 발육이 안 되니까 반사 반응 같은 것도 잘 안 나타나고, 뇌 발달도 안 돼서 지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하면 경련, 혼수에도 빠지고, 그죠? 특히 선천성 대사장애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부도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장운동이 안 돼서 변비도 잘 생기고 라고 했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를 선천적이니까 검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검사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그 검사의 이름이 어떤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른 이름으로 크레틴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페닐이라는 말 들어가더라. 페닐 케톤류증, 고페닐 알라닌 혈증, 이런 거. 그리고 또 우유가 안 받아준댔죠. 그래서 평생 동안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우유, 치즈, 뭐 빵, 과자, 케이크 다 안 되겠죠. 그죠? 갈락토스, 혈증, 이런 것 등이 선천성 대사장애입니다. 그럼 이거는 검사는 언제 한다?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생후 48에서 72시간. 48에서 72시간. 특히 수유를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48에서 72시간이라도 수유를 한 지 24시간은 지나야 된다 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때 하고 나서요, 하는데 정상화는 이때 하는 게 좋지만 미숙한 애들은 언제 하는 게 좋다? 미숙한 애들은 생후 마지막 날쯤 7일경에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일주일경에 7일경에 하고 한 달 뒤에 재검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피는 어디서 뺀다?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체열의 시기를 물으면 48에서 72시간 있으면 이거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고 생후 2일에서 7일경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하세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선천성 대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외상, 분만시 외상이라든지 또는 감염의 문제에서는 파상풍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균성 안염, 그리고 아기 입에 문제를 주는 아구창, 이런 거 신생아 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태아 저가구증 중요하죠. 그리고 선천성 대사장애 질환.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